주제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본 이제 블록체인 시대의 개막이라고 잡았고요. 원래 처음에 불파서 신청할 때 주제는 NFT 관련된 주제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따 여기 모이신 분들을 보니까 저는 진짜 블록체인이라는 걸 관심 가지고 공부한 것도 사실 올 초부터라서 얼마 안 되고, 근데 이제 계신 분들은 이제 직접 그 업계에 계신 분들, 뭐 개발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내가 진짜 어설프게 NFT를 공부해서 전달해 드려봤자 그냥 다 아는 수준의 그런 초보적인 지식들밖에 리마인드 하는 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아싸리 진짜 초보자의 눈에 그 진짜 요번에 제가 전쟁을 통해서 진짜 블록체인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구나, 그렇게 느꼈던 이제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그냥 초보자의 관점에서 한번 나눠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주제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바라본 블록체인 시대의 개막이라고 잡았고, 그렇게 시작하면 어, 주제는 이제 챕터를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쟁과 이제 블록체인 시대의 한 챕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이제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이제 투자 관련된 얘기. 요거는 이제 뭐 블록체인도 이게 약간 들어가 있긴 한데, 그냥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고, 그리고 여기 불파스 5기분들 중에서는 제가 좀 그나마 연배가 좀 많은 축인 것 같아서, 저도 뭐 투자 생활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시행착오 투자하면서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 그런 것들 좀 이제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스위프트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 간에 이제 돈을 이제 송금을 할 때는 달러를 통해서 스위프트망을 통해서만 국가 간에 이제 이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식 명칭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국가 간에,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송금을 보내든 아니면 뭐 이제 기업들이 보내건 이 스위프트라는 이제 전산망을 통해서 이제 달러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패권 국가죠. 미국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있으면, 뭐 북한이라든가 이번에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그런 나라들을 좀 얘네들 한번 혼을 내야겠다 하면 스위프트망에서 아예 그냥 퇴출을 시켜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 제재의 도구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이제 국가 간에 그런 이제 지불 송금하는 그런 망이지만, 뭐 정치적인 뭐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마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폐의 역사, 뭐 국가는 무엇이며 화폐는 무엇인가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아마 뭐 공부를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미국이 이제 달러 패권을 잡기 위해서 근본위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근본위제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꼼수를 썼던 게 이제 석유를 거래할 때 이제 사우디를 이제 구워 삶아서 석유를 거래할 때는 무조건 달러로 거래를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페트롤머니 시대가 이제 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와 방법들 중에서 이런 스위프트 시스템도 미국이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혜인님이 전공이 중국어라고 하셨는데 저도 중국에 잠깐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뭐, 물론 이제 외국에 여행이나 뭐 이런 거 하시면서 뭐 환전이나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중국 상해에 살 때 어떻게 위안화를 받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한국 통장에 들어있는 원화를 일단은 달러로 바꿉니다. 달러로 바꿔서 이제 외화 통장에 넣고 이제 환전을 하면서 1차 수수료를 받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한국 외화 통장에 있는 달러를 중국 외화 통장에 이제 달러로 이제 송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또 송금 수수료가 또 따로 붙어요. 그리고 이 스위프트 은행마다 고유 코드가 있어서 막 알파벳으로 되고 막 숫자 조합으로 된 되게 복잡한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글자도 오타가 나지 않게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가 통장을 만들었던 지점이 어디인지 그런 브랜치 오피스 그 이름도 넣어야 되고 아무튼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송금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이제 그 코인처럼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빨라야지 뭐 반나절이나 이제 뭐 보통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외화 통장으로 달러를 받으면 다시 위안화로 쓰기 위해서 그 달러를 위안화로 바꿔서 이제 위안화 통장으로 이제 그래서 이게 다 네 개의 통장이 다 내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뭐 환전 수수료라든가 송금 수수료 그리고 또다시 환전 수수료 최소한 3번의 수수료가 붙게 돼요. 그리고 시간도 이게 뭐 실시간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려서 불편한 시스템을 현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뭐 '나는 이게 너무 번거롭다. 그리고 나는 그냥 짧게 여행을 갔다 올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현찰로 들고 가겠다.' 한다 하더라도 원화를 이제 위안화로 바꾸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환전 수수료는 붙게 되죠. 은행마다 뭐 주거래 은행이나 이런 데는 무슨 뭐 그 환율 우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소액의 수수료는 붙게 되고 그리고 또 미화 기준으로 해서 10,000,000달러 이상을 들고 나갈 때는 꼭 그 세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입국하는 나라들에도 또 내가 10,000,000달러 이상 이제 가지고 왔다라는 뭐 신고를 해야 되는 나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번거로운 그러니까 현찰을 들고 나가는 것도 번거롭고 이런 그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보내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그런 시스템에 현재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위프트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선 만약에 암호화폐로 한국에 있는 이제 뭐 제 거래 그 계좌에서 사실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제 만약에 뭐 한국에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 뭐 중국에는 그걸로 받는다고 그 코인으로 받는다고 하면 뭐 거래소마다도 이제 송금 수수료가 0원인 그런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수료도 아예 안 들 수도 있고 송금 속도도 이제 그 현재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편리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 이번 그 전쟁을 통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그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한 다음에 구호 자금으로 뭐 달러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자국 통화를 받은 게 아니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그 USDT 주소를 그 자기 국가 그 트위터 계정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렇게 국가가 정식으로 구호 자금으로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를 받은 적이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전에 또 어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와 진짜 너무 획기적이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시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러시아가 어느 도시를 막 폭격을 하고 로켓을 쏴대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그 은행 전산망이 파괴가 되거나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인터넷망이 안 돼. 그러면 내 계좌에 돈이 있더라도 인터넷망이 안 되고 뭐 다 그리고 전쟁 중이니까 다 당연히 지점들도 영업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좌에는 내 돈이 있지만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받게 되면 진짜 은행망이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이제 안전하게 이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우크라이나가 머리도 잘 썼고 진짜 획기적이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개인적으로는 그 이번 전쟁이 이제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크립토 역사에 진짜 한 페이지 그 구호자금을 이런 암호화폐로 받았던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저씨가 그 우크라이나에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과기부 뭐 그런 이제 뭐 정보통신 관련된 그런 이제 장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트위터를 보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무슨 뭐 편지라든가 아니면 뭐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보냈겠죠. 근데 이제 트위터로 당신은 이제 화성을 이제 식민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점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로켓트가 이제 우주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랜딩을 하는 동안에 러시안 로켓트는 이제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우크라이나 이제 인터넷망이 되게 굉장히 그런 러시아의 공격으로 불안하니까 스타링크로 쏴서 좀 도와줘. 이런 트위트를 날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바로 응답을 합니다. 스타링크 서비스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now active 그러니까 활성화됐다. 그리고 보다 많은 터미널들이 지금 이동 중이다. 기다려라.
조치해주겠다라고 이제 바로 대답을 해주고 실제로 이제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이제 무선 인터넷을 쏴주죠. 그리고 이거는 아마 그 스타링크 신호를 받는 그런 리시버 수신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호 문자도 이제 또 따로 또 이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일론 머스크 고맙다 이렇게 또 보냈는데,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도 아마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기술이 어렵고 뭐 신기술이다 보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선진국에서나 쓸 수 있고 뭐 어려운 나라들에서는 정작 쓸 데도 없고 그런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보면은 뭐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융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전 세계 인구가 한 20억 정도나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구가 그 나라의 그런 이제 금융 시스템 자체가 없는 나라도 물론 있을 거고, 금융 시스템은 있는데 우리 집이 대대 산골 오지야 혹은 밀림이야. 그런 데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은행 지점이 없을 거잖아요. 나라의 그 은행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송금이라든가 이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20억의 인구가. 근데 이번에 그 트위터를 통해서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뭐 무선 인터넷을 바로 쏴주고 국가전역에 그런 걸 보면서 그 나라의 이제 은행 시스템이 금융망이 없는 나라도 혹은 내가 진짜 산골 오지에 살아서 이제 그런 은행 지점이 없어서 금융 혜택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뭐 스타링크라든가 이런 이제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과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노트북이나 그런 단말기만 있으면 모든 인류가 진짜 이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이번 전쟁을 보면서 그, 그 진짜 블록체인이 그 전까지는 그냥 멀게만 느껴지고 코인을 내가 투자를 하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쓸 때도 되게 한정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그 위기 상황에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가 더욱더 이제 위력을 발휘하고 진짜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게 됐던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좀,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블록체인 월드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조금 불편하기도 했던 게,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 그, 그 역사로 봤을 때는 이번 전쟁이 진짜 그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전쟁이 빨리 끝나서 무고한 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제 개인적인 투자 이야기를 어, 해볼까 합니다. 전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말씀이나 아니면 뭐 채팅으로 한번 답변을, 네, 이 혜인님은 살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네, 두 분이 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 어렵네요. 네, 네, 일부는 살 수 있다. 네, 불행을 막을 수는 있다. 네, 1차원적인 행복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살 수 있다,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는데,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사라지기 전에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면서 행복이 계속 지속되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합니다. 네. 재밌는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투자를 하면서 그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선입견인데, 그동안은 제가 그 부동산이나 주식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고 관심도 없이 살았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뭐 신문이나 아니면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우리나라 인구 계속 줄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금리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굉장히 특히나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젊은 세대가 그 아파트를 사기에는 가격이 너무 뛰어서 이제는 살 수가 없다. 근데 그 가격이 유지가 되기 위해선 누군가가 사줘야지 그 가격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사지 않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이제 청년 실업도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뭐 끝났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일본처럼 부동산발 잃어버린 뭐 20년이 올 것이다, 쓰나미가 올 거다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주식도 하지 않았던 게,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보면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이제 개장을 하고 주식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오르면 기분이 되게 좋죠. 좋게 시작을 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되게 기분이 좀 찝찝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사무실에서도 일하다가도 휴대폰 이제 들고 이제 MTS 막 보고 있고, 그러다 거의 이제 상사한테 걸리면 혼나 가지고 화장실 한번 들어가면 이제 막 세월아 내월아 나오지도 않고 막 거래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한심해서,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단편적인 지식들이 '아 잘못됐구나.'라는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제 뭐 우상향을 얘기를 하는지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막 유명하다는 블로거나 유튜브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 막 되게 막 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데, 근데 한 가지 또 간과했던 건 뭐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했던,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인구가 그렇게 급속도로 줄어들지는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인구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건 외국인들이에요. 아마 그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인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을 텐데, 그리고 이제 뭐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다문화 가정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정식 인구 통계에 잡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한국인의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게 맞지만 기대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도 사실 뭐 그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확 줄어들지도 않거니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들도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뭐 인구 소멸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단기간 내에 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진짜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 오진 않는다. 그리고 뭐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서울이나 우리나라 대도시들의 소득 수준하고 다른 비슷한 소득 수준의 외국의 주택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그게 한 4 년인가 5년 전에 봤었을 때는 그때도 이제 서울 아파트는 되게 굉장히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소득 수준의 다른 나라 대비는 아직까지도 서울 아파트가 싸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진짜 잘못된 것들이 많구나.' 그래서 되게 좀 반성을 하게 됐고, 이제는 좀 열린 마인드로, 그러니까 뭐 찬성하는 의견도 듣고 반대되는 의견도 듣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듣고 배우면서 좀 그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인 시각을 좀 갖춰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식도 안 하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은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어 '배워는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조금씩 이제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근데 보면은 진짜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제 뭐 그런 투자 상품이나 그런 거는 이제 열린 마인드로 이제 어떤 거라도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블록체인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되게 귀찮잖아요. 아까 우리 방장님도 막 평일에 11 시에 퇴근하시고 그러면 몸이 되게 피곤하고, 아마 진짜 회사 일 외에는 다른 거를 신경 쓸 그런 에너지나 그런 것들이 없으실 거예요. 집에 가면은 쉬고 싶고 또 자고 나가기 바쁘고. 근데 보면 되게 그 투기꾼들이라고 이제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동산 전문 투자자들도 제가 이제 이 지근거리에서 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평일 퇴근한 다음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자기가 궁금한 지역을
가요. 그러니까 저녁 늦어도. 그래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이제 걸으면서 보고 오고, 그리고 주말도 없이 주말 휴식도 다 포기하고 뭐 지방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지 않는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대한 좀 공부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도 하고 하는데, 근데 사실 뭐 투기꾼이다라고 쉽게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들이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면, 아, 저 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봤고, 물론 이제 운이 좋게 막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쉽게 돈을 좀 버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 진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지역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그 지역을 직접 가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집에서 쉴 때, 뭐 어디 놀러 갈 때 그 사람들은 진짜 자기 그 피 같은 투자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그런 지역을 찾기 위해서 그게 노력을 하고 있더라. 그게 이제 저도 선입견이 좀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주식을 만약에 내가 한다고 그러면 이제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뭐 경제 관련된 각종 지표들이나 매크로, 마이크로한 분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끊임없이 이제 파생 상품들이 계속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 일일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차니즘이 이런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그 카톡으로 발표자를 공유를 하겠지만, 요 링크를 보시면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골 의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박경철 님께서 그 10 몇 년 전에 그 아주대에서 특강을 하신 게 있어요. 그 총 시간 한 1시간 40분 좀 긴데, 근데 이분이 그 인턴 생활할 때, 그 의사 이제 의대 졸업하고 의사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진짜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막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친구가 그 전화가 와서 진짜 괜찮은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와서 들어라. 네, W 찾아가 봤습니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도저히 하루 그 시간 휴가 내기도 너무 바빠서, 도저히 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너 이 강의 안 들으면 진짜 평생 후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말이 이제 막 귀에 맴돌아서 진짜 어렵게 수업을 가서 이제 강연을 들었는데, 유명 무슨 경제연구소에서 하는 그 특강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 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들 뭐 이제 유학 갔다 오고 국내 뭐 박사, 뭐 석사, 최소한 석사하고 오신 분들이라, 강사도 아무나 안 부를 뿐만 아니라 부른다 하더라도 되게 이제 그 수트 딱 갖춰 있고 되게 격식이나 이런 거를 딱 차리는 그런 되게 격조 있는 그런 어, 자리였는데, 그날 이제 특강으로 온 사람이 되게 나이도 어리고 찢어진 청바지에 UCLA가 적혀 있는 후드티에 뉴욕 양키스 모자를 쓰고 이제 강단에 딱 오르더라고요. 그죠? 그때부터 그 수트를 입은 그 수강생들이 막 술렁술렁 한 거죠. 아니, 우리 연구소를 도대체 뭘로 보고 저런 애송이를 불러왔냐 해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우르르 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화이트보드에다가 WWW 세 글자를 딱 썼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W가 세계를, 세상을 바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은행 거래를 하건 쇼핑을 하건 이 W를 통해서 할 거고, 전쟁도 뭐 W를 통해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래서 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나갔는데, 앞줄에 이제 몇 명만 앉아 있고, 이제 그 박경철 이분하고 이분을 초대한 친구하고, 그다음 박경철 이분이 그 서울 가는데 심심하니까 그 미국에 MBA 하고 와서 이제 백수로 놀고 있는 친구를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3명 이제 친구가 이제 듣고 있었는데, 박경철 이 아저씨도 뭐 되게 안 들으면 후회할, 진짜 평생 후회할 그런 강의라고 해서 왔는데, 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W는 또 뭐야 뭐 이러고, 뭐 인터넷 접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막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이제 친구들이랑 술이나 한잔 하고서 이제 다시 대전 내려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백수 친구가 갑자기 나는 오늘 그 저 W를 꼭 만나야겠다 하면서, 근데 백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한데 나 10만 원만 빌려줘. 너네랑은 밥 못 먹겠어 오늘. 근데 미안한데 돈은 좀 빌려줘라. 저 사람 밥 같이 먹게 해서 받아서 그날 뭐 2시, 3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온 강사가 누구였냐면 다음 창업자 이재용 대표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 그러니까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젊었을 때인 것 같아요. 와서
이제 엄청난 미래를 보고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못 듣고 이제 나갔고 박경철 이분도 끝까지 남아서 듣긴 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 했는데 그 백수 친구는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그 초면인 사람을 쫓아가서 2시, 3시까지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업을 하고 게이비 메일인가 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료화 상용 메일 시스템을 만든 그런 회사의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 백수 친구가. 그래서 지금은 뭐 조단위 매출을 이제 이루는 회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 박경철 이분이 그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 백수 친구도 그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그 강연을 했던 이재용 그 사람은 0.1%의 천재다. 그리고 그 친구를 알아본 백수 친구는 자기가 무시했던 백수라고 무시했던 그 친구는 그 0.1%의 천재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0.9%의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제라드 러프인가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소유의 종말을 쓴 인류학자가 그 책에서 이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인류의 발전은 0.1%의 천재와 그 0.1%를 알아본 0.9%, 1%의 사람들이 인류를 여기까지 발전시켜 왔다라고 그 책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 인류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공헌을 해서 인류가 이만큼 발전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작가는 아니다. 0.1%의 천재와 그 0.1%를 알아보고 도와준 0.9%고 1%의 사람들이 인류를 이렇게 발전을 시켜왔고 나머지 99%는 그 1%가 만들어 놓은 살기 좋은 세상에 그냥 혜택을 받으면서 그냥 살고 있는 보거링 메थ드, 유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막 그렇게 혹평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진짜 좀 약간 길긴 하지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을 본 게 그 블록체인을 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래서 내가 0.1%의 천재는 아니다. 근데 그 0.1%의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0.9% 안에는 꼭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영상은 꼭 시간을 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부동산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뭐 주식 이제 펀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이제 주식을 거쳐서 블록체인까지 지금 오게 됐는데, 제 지금 생각은 세상의 모든 상품을 이제 공부하고, 진짜 내 것이 될 때까지 씹어 먹겠다라는 그 열린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되게 투자를 하면 그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CAGR이라고 해서 연평균 수익률하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MDD라는 건 뭐냐면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맥시멈 드로우 다운이라고 해서 최고의 가격에서 최저의 가격까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맥시멈 드로우 다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떨어질 수 있는지. 근데 보면은 내가 진짜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자산이 내 노년에 투자를 잘못해서 갑자기 반토막이다. 근데 내 수중에 만약에 100만 원이 있을 때 반토막이 나서 50만 원이 남는 거랑 100억이 있을 때 반토막이 나서 50억이 남는 거랑 또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자산을 어느 정도 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도 되게 경제적으로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뭐 IMF라든가 9.11 테러, 그다음에 이제 서브프라임, 그다음에 뭐 가깝게는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보면 나라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의 경제 위기는 예측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소수는 그거를 예측을 해서 뭐 이제 뭐 숏을 쳐가지고 이제 큰 돈을 벌고 한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되게 뭐 해외 유학파 그 되게 유명한 대학에서 아이비리그에서 경제 공부하고 뭐 이제 MBA 하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똑똑한 분들도 많지만 나라 경제가 휘청할 정도의 그런 위기를 진짜 예측한 사람은 되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IMF 때도 서브프라임 때도 보면 그 서브프라임의 시작이 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 나비 효과처럼 이제 서브프라임이 그 경제 위기가 왔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전에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인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리먼 브라더스를. 근데 결국에는 그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결렬되고 얼마 있다가 이제 파산하면서 서브프라임이 시작되는데
그걸 만약에 산업은행이 그걸 안 왔으면,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를 했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더 큰 위기가 왔겠죠. 아마 더 많은 공적 자금이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전문가들도 사실 이런 위기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더 힘들겠죠. 전문가도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에서 공부를 하면서 얻은, 뭐 이게 완벽한 해법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보다 보니까 이 MDD를 줄이기 위해선 한 상품에 이제 몰빵을 하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보면은 뭐 제가 아는 상품들을 좀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암호화폐는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NFT나 디파이 같은 것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살 수 있는 방법과 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 내 명의로 사는 것도 있고, 지금은 이게 뭐 규제 때문에 막히긴 했는데 사업자를 내서 살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법인 전문 법인을 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매로 나온 거를 사거나 이제 경매나 공매, 그다음에 뭐 이제 청약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사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다음에 뭐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이제 뭐 토지 같은 상품들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나는 주식이나 채권에 관심이 있다 하면 주식도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한국이나 뭐 미국, 뭐 일본, 그다음에 뭐 이제 뭐전 세계 증시를 저희가 이제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나는 개별 종목을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뭐 섹터나 아니면 하나의 국가, 그다음에 뭐 나스닥에 투자하겠다면 뭐 스파이나 QQQ 뭐 그런 상품 ETF에 투자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ETN이라든가 아니면 펀드, 그리고 뭐 이제 배당 투자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배당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틀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갈수록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이제 분기 배당을 많이 하는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들은 월 배당을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월 배당을 하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으로 이제 월세처럼 매달 일정의 수익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주가가 오르면 또 이제 주가가 오른 만큼 또 수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 배당 투자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펀드 투자라는 거를 저도 이제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진짜 그 내가 원하는 뭐 저평가된 종목들 중에서 뭐 수익이 잘 나는 그런 특정 조건들을 넣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거에 맞는 종목들을 자동으로 이제 추출해 주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이제 로직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뭐 펀드 투자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좀 마음 편한 올웨더 같은 레이달료가 만든 올웨더 투자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기타로는 뭐 이제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다음에 원화나 뭐 달러나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엔화가 진짜 뭐 진짜 역대급으로 지금 되게 낮다라고 하는데, 뭐 일본이 망하진 않을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여유 자금이 좀 있다면 엔화를 조금씩 사서 모으면, 모았다가 이제 나중에 엔화가 이제 정상화되고 올랐을 때 팔면 이제 그런 환차익으로도 이제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인 금이나,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NFT는 아실 텐데 실제로 금을 사고도 팔거든요. 그래서 유명 작가의 그림을 사놓으면 이게 가격이 그냥 부르는 게 다 값이 돼요. 그래서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지만, 그림 같은 경우는 또 아직 그 수익 난 거에 대한 세금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온전히 내 수익이 되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미국에서 진짜 엄청난 현금 막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 헬리콥터에서 이제 현금을 막 뿌려댔죠. 그래서 레이달리오는 뭐 캐시 이즈 트래시 해가지고 이제 현금은 쓰레기다. 한순간도 현금을 가지고 있지 말고 상품에 투자를 해라.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거는 100%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사실 코로나가 왔을 때만 봐도 우리나라 주가가 거의 한 반토막 가까이 났어요. 진짜 그 짧은 시기에. 막 사이드카 막 계속 걸리고, 며칠 새에 진짜 그 주가가 막 1,4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3,000 이상 이제 오르긴 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게 급락을 했을 때,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단기간 급락을 했을 때, 그런 인생에 몇 번 오지 않는 저를 찬스를 잡으려면 결국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혹은 현금이나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상관관계가 낮은 이제 다양한 자산을 분할을 하는 게 이제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 상관관계가 낮다는 건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주식이 오르면 미국 뭐 채권은 낮아진다든가 근데 위기가 와서 우리나라 주식이 바닥을 치면 미국 채권은 또 오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반대인 그런 상품들을 보유를 하면 위기가 와서 이제 주식에서 만약에 까먹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 장점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면. 그리고 아마 주파수 공부하러 왔는데 무슨 부동산이 몇 마리고 주식이 몇 마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보면은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콘텐츠 작가 중에 광한국 작가님 계시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텐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우리가 이제 되게 뭐 직장을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한 60살까지밖에 못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고 만약에 80살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최소한 20년은 좋든 싫든 투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좋든 싫든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투자를 나는 안 하고 살겠다 하는 것도 그게 투자의 일종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되게 아직까지는 되게 젊으신 20, 30대 분들이 많은데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관심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원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까지고요.